안녕하세요. 낭독하는 빵순이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꿀벌의 예언 두 번째 시간 준비했습니다. 미래의 인간이 남겼다는 예언서, 꿀벌의 예언을 찾기 위해서 전생 여행을 계속하는 이야기인데요. 마치 스릴러,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을 읽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 예언서를 향하는 그 수사 같은 느낌도 있고요. 저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고, 방대한 역사적인 여러 사건들과 또 흥미진진한 상상력이 동원되면서 정말 영화가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정말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가 사라진다는 그 예언, 그걸 생각하니까 현실 세계에서도 꿀벌을 바라보는 저의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싱! 마지막 꿀벌. 습격이 시작된다. 침입자들이 목표물을 향해 일제히 날아오른다. 노란 벽에 둘러싸인 도시 주변에서는 임박한 재난의 낌새를 알아채지 못한 구성원들이 평소처럼 태평하게 각자 맡은 일에 열중하고 있다. 수만 개체가 모여 사는 도시에서 어느 누구 하나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게 이상할 정도다. 공격군의 수는 50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딱딱한 껍질로 뒤덮인 머리와 두껍고 윤이 나는 여러 겹의 판으로 보호되는 가슴팍을 지녔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길이어서 5cm에 이르는 개체도 드물지 않다. 반면에 공격당한 도시에서는 힘께나 쓰는 구성원도 1.5cm를 넘기지 못한다. 설상가상으로 침입자들은 강력한 무기까지 보유하고 있다. 검처럼 날카로운 아래턱이 바로 그것이다. 매큼한 냄새 입자가 공기를 통해 통로로 퍼져나가면서 경계 경보가 발령된다. 등검은 말벌이다. 벌집 안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이며 아수라장이 된다. 벌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로 바닥을 두드리기 시작하자 북소리 같은 진동음이 도시 전역에 울려 퍼지며 전쟁 발발을 알린다. 비상사태다. 적이 침입했다. 위력적인 적들 앞에서 갈팡질팡하던 꿀벌들은 벌통 입구로 모여들어 봉쇄 작전을 펼친다. 몸으로 일종의 마개를 만들어 적군의 도시 진입을 막으려는 조치다. 하지만 이 작전만으로 공격군의 기세를 꺾기는 역부족이다. 등검은 말벌들은 입구를 가로막은 꿀벌 수비대를 발톱이 달린 발로 움켜잡아 순식간에 머리를 떼어버린다. 몸통에서 떨어져 나온 꿀벌들의 머리와 다리, 가슴과 배가 벌통 아래쪽에 나뒹굴며 쌓인다. 등검은 말벌들은 공중에 정지한 상태로 떠있는 까다로운 비행수를 능숙하게 구사한다. 그렇게 부동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벼락같이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것이다. 멀리서 보면 마치 말벌들이 무리를 지어 노랗고 검은 열매를 따는 것처럼 보인다. 꿀벌 병사들은 항복이나 패주를 택하지 않고 죽을 각오로 싸운다. 적군 하나를 집중 포위해 공격하는 전술을 구사해보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 등검은 말벌들은 금세 포위를 뚫고 나온다. 꿀벌들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소중한 시간만 허비한 셈이 된다. 꿀벌 100여 마리가 등검은 말벌 한 마리를 몇 초 동안 에워싸고 제지하는 사이 바로 옆에서 꿀벌 수백 마리가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된다. 사체 더미가 점점 높이 쌓여만 간다. 입구 봉쇄에 이어 집중 포위 작전까지 실패로 돌아가자 꿀벌들은 더 이상 방법을 찾지 못하고 벌집 안쪽으로 후퇴한다.
여왕 꿀벌이 유충방 구역에서 새끼들에게 몸을 붙인 채 공포에 떨며 최후를 기다린다. 마지막 남은 병사들이 방진을 치고 결사항전을 외친다. 그들은 여왕벌과 미래 세대의 꿀벌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 50마리의 등거문 말벌 공격군이 굳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 여왕의 봉방이 위치한 벌집 안쪽으로 진격한다. 마지막 남은 여왕의 호위병들을 제거하는 건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다. 드디어 여왕의 차례. 우리 중 가장 투실한 말벌이 여왕 꿀벌에게 다가가 목을 눌러 숨통을 끊어놓더니 아래턱을 까딱 놀려 머리를 잘라버린다. 여왕 꿀벌의 머리통이 공동묘지로 변한 벌집 안을 대굴대굴 구르다 멈춘다. 침략자들이 벌집 입구로 돌아 나와 꿀벌 사체 더미 위를 빙빙 날며 선별 작업에 들어간다. 머리와 다리와 배는 버리고 비타민이 가장 많이 함유된 가슴 부위만 골라내 작게 토막친 다음 흐물흐물하게 으깬다. 마지막 화면에는 머리가 노랗고 몸통은 하얀 말벌 유충 하나가 클로즈업으로 잡힌다. 똥똥하게 생긴 등거문 말벌 유충이 죽은 꿀벌 토막으로 만든 이유식을 배가 터져라 맛있게 먹고 있다. 저절로 실현되는 예언. 예언이 저절로 실현된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입에 올리는 순간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달리 말하면 예언이 없었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조차 않았을 것이다. 오이디푸스의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이런 예언에 속한다. 델포이의 신탁은 테바이 왕 라이오스에게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커서 아버지인 자신을 죽이고 어머니인 왕비와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정말로 아들이 태어나자 살인과 근친상 간의 공포에 사로잡힌 라이오스 왕과 이오카스테 왕비는 아기가 도망치지 못하게 발목에 구멍을 뚫은 다음 산속에 버렸다. 그러나 아기는 살아남아 코린토스 왕에게 발견돼 그의 아들로 자란다. 성인이 된 오이디푸스는 어느 여행자에게 자신의 친부모가 따로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찾아 테바이로 떠난다. 그런데 테바이로 가는 길에 마차를 탄 노인과 시비가 붙어 결투 끝에 결국 그를 죽이게 된다. 이 노인이 자신의 생부인 라이오스 왕이라는 걸 까맣게 모른 채 여행을 계속하던 그는 인근 지역을 공포에 떨게 하던 괴물 스핑크스를 만난다. 자신이 낸 수수께끼를 오이디푸스가 모두 풀자 스핑크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테바이 사람들은 큰 공을 세운 오이디푸스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한다. 왕좌에 오른 그는 죽은 왕 라이오스의 아내인 이오카스테,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와 결혼하게 된다. 이 사태를 막으려고 했던 모든 노력이 역설적으로 이 사태를 초래한 셈이다. 애초에 델포이의 신탁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현대에 들어와 경제 분야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어떤 제품의 공급이 부족해지리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이 제품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품귀 현상이 빚어진다. 역사적으로 보면 밀과 관련해 이런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다. 공급 부족이 알려지자 기근이 초래된 것이다. 기술 분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견된다. 1965년 인텔의 창업자인 엔지니어 고든 무어는 반도체 칩의 연산 능력이 18개월을 주기로 2배씩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자 컴퓨터 업계에서 이 숫자에 목을 맸고 결과적으로 그 예측이 그대로 실현됐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학교 선생님들은 아무렇지 않게 넌 똑똑하니까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거야. 또는 너같이 형편없는 녀석은 보나마나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 거야. 라고 말한다. 나중에 다시 만나면 그 선생님은 제자에게 뭐라고 말할까? 거 봐라. 내 예언이 적중했지 않니? 넌 딱 내가 예상한 그 모습 그대로야. 라고 하지 않을까? 마침내 그 순간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심장이 팔딱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유리화된 피가 서서히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이다. 심장박동 소리가 빨라지며 규칙적으로 변할 것이다. 더듬이가 파르르 움직일 것이다. 다리가 미세한 떨림을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아래턱이 살며시 벌어질 것이다. 여왕 꿀벌이 1000년의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 반투명한 긴 날개가 천천히 펼쳐져 파닥거리는 모습을 모두가 감격스럽게 지켜볼 것이다. 여왕이 어설픈 몇 걸음을 내딛다 공중으로 사뿐 날아올라 그녀를 위해 준비된 꽃송이에 내려앉을 것이다. 이 장면을 지켜보는 과학자들은 탄성을 내지를 것이다. 그들이 마침내 해낸 것이다. 이 소식은 즉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제3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가운데 전 세계 TV를 통해 생중계돼 희망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정치인들이 앞다퉈 여왕 꿀벌의 소생에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작은 곤충 한 마리의 부활이 동족 수백만 명의 목숨보다 더 인류의 관심을 끌다니 놀라운 일이 아닌가?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벌어지는 전투와 폭격, 학살 장면만 송출했던 방송국들이 제2의 르네상스를 이끄는 여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아 실시간으로 보도할 것이다. 그녀가 알을 낳을 것이다. 산란 과정은 전 세계 TV로 생중계될 것이다. 하나, 둘, 10, 100, 수백 개의 알이 그녀의 몸을 빠져나올 것이다. 알은 유충이 되고 유충은 번데기 상태를 거쳐 투명한 허물을 벗고 날개를 펼칠 것이다. 2000년대를 살았던 조상들보다 저항력과 공격성, 번식력이 뛰어난 새로운 세대의 꿀벌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꿀벌들은 세상을 탐험하며 꽃가루를 따고 꿀을 모을 것이다. 그들이 지은 최초의 도시는 건축가인 1벌, 화학 전문가인 보육사벌, 꽃가루 채취 전문가인 탐험벌, 그리고 도시를 방어하는 전사벌의 완벽한 분업체계를 통해 작동할 것이다. 부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여왕벌들은 분봉에 나가 자신들의 도시를 세우게 될 것이다. 어떤 포식자도 이제 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말벌들은 강력한 독을 품은 긴 벌침을 갖게 된 이 꿀벌들 주위를 감히 얼씬거리지 못할 것이다. 새들과 파충류조차 그들의 도시에 접근해오지 못할 것이다. 이제부터 선순환이 시작될 것이다. 수정된 여왕 꿀벌들은 인간의 도움을 받아 먼 곳으로 가 도시를 세울 것이다. 부활한 고대 여왕의 후손인 이 여왕 꿀벌들은 벌집 도시를 지으며 빠르게 번식할 것이다. 이들이 낳은 여왕 꿀벌들은 다시 분봉에 또 그들의 도시를 세우게 될 것이다. 얼마 가지 않아 과일과 채소와 곡물이 풍족해질 것이고 지구는 예전의 천국 같은 모습을 되찾을 것이다. 마지막 꿀벌이 사라지고 나서 인류 문명이 멸망하기까지 4년이 걸렸다. 이 4년이라는 시간은 고대 여왕 꿀벌이 첫 알을 낳은 후 인류가 제2의 르네상스를 맞기까지 충분한 시간이다. 150억에 도달했던 인구는 제3차 세계대전 후 30억까지 줄어들었으나 풍족해진 식량 덕분에 더 이상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대도시가 여전히 폐허 상태로 남아있고 지구는 온난화로 늘 고온을 유지할 것이다. 숲이 사라진 자리를 사막이 점령할 것이다. 하지만 뛰어난 회복력을 가진 인류는 재도약에 나설 것이다. 삼보 전진, 이보 후퇴. 또다시 삼보 전진. 절정에 달했던 인류의 자기 파괴 본능과 죽음의 충동은 마침내 힘을 잃고 생명의 열망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인류는 세계를 지배했던 증오심과 광신주의의 염증을 느낄 것이다. 배고프지 않기 위해선 도둑질보단 협력과 연대가 더 효과적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동안 저지른 실수들의 후과를 감당하다 보니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일까? 인류에게서는 더 이상 이전의 공격성과 호전성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마침내 허수아비가 아닌 실질적인 힘을 가진 유엔이 탄생해 전 세계적으로 군축을 단행할 것이다. 살아남은 인류는 앞으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파리 도심에서 남동쪽으로 60km 떨어진 곳에 마치 무슨 열매 같아 보이는 건물이 하나 생겨날 것이다. 폐허로 변한 퐁텐블로 숲 한가운데 달걀을 세워놓은 것 같이 서 있는 이 빌딩 안에는 정원과 과수원, 그리고 숲이 층마다 번갈아 펼쳐질 것이다. 그곳에서 드보라 히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여성이 인류의 새로운 공존 방식을 제안할 것이다. 그녀의 이름에 이미 평생의 과업이 깃들어 있다. 히브리어로 드보라는 꿀벌을, 다바르는 말을 뜻한다. 그녀는 꿀벌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일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전생에 드보라라는 이름의 중세 여성으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낼 것이다. 그 여성이 태양과 꿀벌을 경배하는 철학적 사고를 갖춘 집단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이후 여러 번의 환생을 거쳐 멜리사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자신의 전생도, 34살의 위대한 예언서의 마지막 장을 구술한 르네라는 이름의 남성도 드보라 히람은 기억해낼 것이다. 이 벌집 모양 건물은 한때 파리에 존재했던 에펠탑과 같은 300m 높이에 이를 것이고 각각 10m에 이르는 30개 층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한 층은 숲으로, 한 층은 과수원과 정원으로 조성된 건물 안에서 14,400명이 살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크게 창을 낸 돔 모양의 방갈로에서 지낼 것이다. 과수원에는 과일나무가 자라고 텃밭에는 채소가 자라고 들판에는 곡식이 자랄 것이다. 여기서는 완전한 자급자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도시 밑에서 지하수를 끌어와 식수로 사용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이 물은 도시 안의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데도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 건물은 내구성과 단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번갈아 한 층에는 채광용 통창을 내고 한 층에는 육각형 봉방을 모방한 벌집 모양 외벽을 만들 것이다. 사람들은 건물 안에 있는 과수원과 텃밭에서 나는 과일과 채소를 먹고 벌통에서 생산되는 꿀을 먹을 것이다. 배출되는 쓰레기는 모두 수거돼 퇴비로 재활용될 것이다. 전력 공급은 건물 옥상에 광전지를 설치해 해결하게 될 것이다. 광전지로 덮인 거대한 꽃잎 모양의 덮개가 낮에는 해바라기처럼 활짝 펼쳐져 태양 에너지를 모으고 밤에는 닫혀 건물을 다시 완벽한 달걀 모양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는 내부 공기 순환을 통한 공기정화 시스템을 가동하는 데 쓰일 것이다. 이 또한 벌집에서 일벌들이 날개를 파드닥거려 공기의 흐름을 일으키는 걸 보고 영감을 얻어 개발한 방식이다. 인간 벌집에서는 통풍구마다 설치된 팬 수천 개가 돌며 실내 공기를 정화하고 동시에 건물의 온도도 조절해 줄 것이다.
덕분에 바깥은 기온이 40도에 육박하지만 벌집 도시 내부는 항상 선선하게 21도로 유지될 것이다. 지하수층에서 공급받는 물은 완벽하게 수질이 관리될 것이다. 이 물이 건물 내부의 습도 관리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바깥이 아무리 건조해도 벌집 도시 안은 늘 쾌적하게 느껴질 것이다. 인간 벌집 공동체에서는 돈의 존재가 사라질 것이다. 노동과 사회적 의무라는 개념도 없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집단의 행복이 곧 개인의 행복이라 여겨 자발적으로 공동체의 번영에 힘을 보태게 될 것이다. 드보라 히람은 이 개념을 타인을 통한 자기 실현이라고 명명할 것이다. 그녀는 현실에서 이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세울 것이다. 그녀는 여왕꿀벌처럼 출생과 사망이 균형을 맞춰 일어나도록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벌집 도시의 인구는 항상 14,400명으로 유지될 것이다. 드보라 히람의 철학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팽창이 아니라 균형이다 라는 한마디로 요약될 것이다. 벌집 도시는 항상 똑같은 인구를 유지하며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낼 것이다. 숲이 조성된 층들에서는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서식하며 생태계 순환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건물 맨 아래층에는 유수지 겸 인공호수가 조성될 것이다. 물에서 오리와 백조가 헤엄을 치고 골풀이 자란 호숫가 풀숲에서 두꺼비가 입을 넓적거리며 앉아있을 것이다. 수련 이파리 사이에서 아이들이 물고기들과 나란히 물장구 치며 놀 것이다. 자기생산, 자가소비, 자급자족 이 세 가지가 벌집 도시의 작동 원리가 될 것이다. 인간들은 죽은 동물의 사체를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영양적으로 결핍이나 과잉이 없는 섭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드보라 히람은 외적 균형 못지않게 내적 균형도 강조하며 공동체를 이끌 것이다. 어린 세대와 젊은 세대에게는 생물을 가르쳐 동식물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인간 신체에 대한 이해 또한 높아지게 할 것이다. 그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인간의 몸에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알게 될 것이다. 꿀벌, 남자들과 꿀벌, 여자들은 벌집 도시의 유지와 안전을 위한 일, 외에도 자신들의 몸과 정신의 고양을 위한 여러 가지 여가 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고대 조상들처럼 노래와 춤, 그림, 조각, 연극, 미식, 조향 등의 활동으로 풍요로운 삶을 즐길 것이다. 깨끗한 물과 공기 속에 살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벌집 도시 인간들의 평균 수명은 80세에 머물렀던 선조들보다 한참 늘어나 120세가 될 것이다. 40년의 수명 연장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의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이제 인간들은 거리를 두고 사물을 바라보고 일상의 자잘한 고민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게 될 것이다. 꿀벌 인간들은 그렇게 선조들이 갖지 못한 경험과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수명을 다하면 알몸으로 땅에 묻혀 벌레의 먹이가 될 것이다. 쓸모가 없어진 육신의 껍질이 그렇게 생태계의 순환을 위해 다시 쓰이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의 죽음은 한 사람의 탄생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벌집 도시의 인구 조절 방식이다. 벌집 도시는 결코 폐쇄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폐허와 사막으로 변한 뜨거운 바깥 세상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겠지만 여하튼 구성원들은 도시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을 것이다. 봄마다 분봉의식이 열리면 도시를 떠나는 커플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다른 곳에 정착해 이 원조 벌집 도시를 모방한 자매 도시를 만들게 될 것이다. 여전히 고온에다가 척박한 바깥 세상에서는 이른바 야만 말벌족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무리를 지어 떠도는 이 폭력적인 약탈자들은
오토바이와 자동차, 트럭, 캠핑 트레일러로 이동하며 방어가 취약한 마을과 도시를 공격하고 약탈할 것이다. 벌집 도시는 그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는 타깃이 될 것이다. 야만 말벌족의 침공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면 꿀벌 인간들은 각자 하던 일을 멈추고 병사가 되어 전쟁에 참전할 것이다. 꿀벌 도시는 수없이 포위되고 때때로 함락 위기에 처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침략자들을 격퇴하고 말 것이다. 전쟁이 끝나면 전사자들의 장례식이 정원에서 거행될 것이다. 그리고 나면 사망한 수만큼 새로이 출생을 허용해 인구는 예전과 똑같이 유지될 것이다. 드보라 히람은 도시 운영을 위해 그녀가 영혼의 형제라 부르는 두 남자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들은 그녀가 전생에서 여러 번 다른 이름으로 만나 인연을 맺어온 사람들이다. 시간을 구부리는 기술을 완벽히 터득한 이 세 사람은 정신적인 삼위일체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들은 갈팡질팡하며 실수를 반복한 앞선 세대들을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 수시로 과거에 다녀올 것이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그것을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다.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행복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드보라 히람은 주장할 것이다. 그녀는 이 철학을 퇴행을 통한 깨달음이라고 명명할 것이다. 도시의 시조이자 도시 운영의 주축인 3인조뿐만 아니라 벌집 도시 구성원 모두가 정신의 힘을 통한 과거 여행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정신의 관광에서 돌아올 때마다 벌집 도시 시민들은 현재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진화된 세계에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조상들의 세계에서 목격한 낭비와 부조리, 불공정, 감염병, 전쟁, 학살은 그들이 이 벌집 도시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누가 드보라 히람에게 이런 도시를 건설할 영감을 어디서 어떻게 얻었냐고 물어보면 그녀는 아주 오래된 예언서의 마지막 장에 상세히 적혀 있었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책의 제목을 또박또박 말할 것이다. 꿀벌의 예언.